북한이 그젯밤 기습 도발을 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다시 쏜 건데 이번엔 미국 대부분의 지역을 위협하는 사거리를 과시했다는 평가입니다. 직접 도발을 챙긴 김정은은 간부 손을 꼭 부여잡고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엄청난 흙먼지와 함께 미사일이 직각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북한이 공개한 그젯밤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 영상입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이 대지를 박차고 장추한 불줄기로 어둠의 장막을 밀어내며 우주 만리로 북한이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밤 11시 41분쯤 기습적으로 발사한 겁니다. 미사일은 3,724km까지 올라가 998km 거리를 약 47분간 비행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안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사일의 고도로는 역대 최고 높이입니다. 만약 직각이 아니라 포물선 모양으로 정상 각도로 쐈다면 사거리는 약 1만 킬로미터, 미국 대부분 지역이 사거리에 들어갑니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까지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ICBM 능력이 이제는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이번에도 직접 미사일 도발을 챙기며 성공이 확인되자마자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의 손을 움켜잡으며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미사일 개발의 주역인 리병철은 도발 때마다 김정은과 맞담배를 피거나 부둥켜 안는 모습으로 포착돼 김정은 측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허를 찌른 기습 발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발사 장소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하던 평안남도 구성 일대가 아니라 자강도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가 뭘까요? 원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북한은 화성 14형 1차 시험 발사 장소인 평북 구성 일대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 움직임을 노출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사일을 발사한 곳은 1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자강도 무평리. 북한이 자강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발사 시간 또한 이례적으로 불빛이 없는 밤 11시 40분쯤을 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습 발사로 허를 찔렀다는 평가입니다. 불시에 어느 시간이고 또 어느 장소에서도 미국을 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은 또 미사일 발사가 성공하자 13시간 만에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통상 발사 다음 날 공개했던 과거에 비해 상당히 이릅니다. 대륙간 탄도로켓의 최대 사거리 모의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은 최근 분별을 잃고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하시면 고난이도 미사일 발사를 마친 뒤 자랑하듯 영상 공개까지.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될 경우 선제 타격 의지를 밝히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한미는 북한에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허를 질린 꼴이 됐습니다. 매번 북한을 예의주시한다는 말만 반복했던 군은 도대체 뭘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걸까요? 윤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이틀 전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임박한 징후는 없습니다.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가 주목했던 지역은 평안북도 구성입니다. 지난 4일 화성 14형을 발사한 곳에서 가깝고 북극성 2형, 화성 12형 등이 발사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구성 일대에선 김정은 전용 차량과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대의 활동 정보가 입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 잠수함의 근거지인 동해 심포항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동향이 포착돼 예의주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북한의 교란 작전에 의한 허위 정보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던 자강도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허를 찔린 셈이 된 겁니다. 미국의 허를 찌르겠다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보여지고요. 특히 밤낮
그리고 기상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라는. 합참은 이지스함과 그린파인 레이더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포착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윤범기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소식을 접한 청와대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벽 1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남아있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지 1시간 10여 분 만에 NSC 전체 회의를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 굳게 입을 다문 채 심각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낸 뒤 북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적시가 회담 및 군사회담을 제의한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무모한 행위입니다. 이번 도발에 대한 엄중한 상황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한미당국의 초기 판단으로는 이번 도발이 ICBM급 미사일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북 성주에 남아있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잔여 사드 발사기의 조기 배치를 포함하여 한미연합 방위 능력 강화 및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미국은 물론이고 사드 배치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중국에도 사전 통보에 그칠 정도로 어느 때보다 강경한 대응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의 조속한 독자 전력 확보와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이 ICBM에 해당하면 포용과 봉쇄의 기준인 레드라인 임계치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어 대북 기조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 소식이 전해지자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군에는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삭발의 혈서까지 써가면서 사드를 반대했던 주민들은 또다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사드가 배치된 성주 골프장과 가장 가까운 마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드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아직도 내걸려 있습니다. 사드 기지로 올라가는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 해관 앞.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찰이 입구를 지키고 섰고 곳곳에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사드 기지 주변이지만 군 차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유류 등의 물품이 헬기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해관에 모여 1년 넘게 사드 반대 농성을 이어가는 주민들은 사드 추가 배치 소식에 울분을 쏟아냅니다. 말도 몰라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드가 또 온다 하니 그가 안 참니까. 정부가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며 배신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침 울었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사드 배치 철의 성주투쟁위원회는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또다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합니다. 정부 들어오기 전에 했던 만큼 저희가 막아서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지켜야죠. 사드 배치 반대 주민들은 오는 31일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해 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은 또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사시 북한 김정은의 지하벙커 타격을 목표로 탄두 중량을 늘리는 협상인데 미국 측도 즉각 동의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키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 이후 정유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를 협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 실장은 새벽 3시쯤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NSC 보좌관과 통화해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공식 제의했고 맥마스터 보좌관은 오전 10시 반 협상 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의 핵심은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린 겁니다. 거리상으로는 800km, 그다음에 탄두 중량은 500km까지 아마 합의가 돼 있을 텐데요.
특히 탄도 부분에 대한 중량 부분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침이 개정되면 미사일 탄도 중량은 기존 500kg에서 1톤으로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거리를 늘릴 경우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중량 확대에 초점을 뒀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탄도 중량 확대는 문 대통령이 거론한 독자적 제재 방안에 포함될 수 있다며 북한 미사일 대응 방안의 하나로 우리가 확보해야 할 전력이라고 밝혔습니다. 탄도 중량이 늘어나면 북한 김정은의 지하 벙커 등에 대한 실질적인 표적 공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준우입니다. 한미는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어제 새벽 즉각적인 탄도미사일 사격 훈련에도 나섰습니다. 이달 초보다 발사미사일 숫자를 2배로 늘리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를 실은 전차가 발사대를 조절하더니 이내 전방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곧바로 우리 군의 현무2A 탄도미사일도 불을 뿜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미 연합사령부가 즉각적인 사격 훈련에 나선 겁니다. 2 Army tactical missile systems and 2 Hwangmu-2 missiles simultaneously and successfully hit multiple targets. 한미 양국이 무력 시위를 전개한 것은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 하지만 대응 수위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만 하루 만에 사격 훈련을 벌였던 지난 5일과 달리 불과 6시간 만에 대응에 나섰고 미사일 발사 숫자도 2배로 늘렸습니다. 사거리 300km로 신의주까지 날아가며 북한 주요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에이테킴스와 현무2A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한미연합 확장 억제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 미사일 대응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화 촉구에도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한미 간 군사 대응 태세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직접 성명을 내고 북한의 시험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미국 유엔 대표부도 새로운 대북 제재 논의를 위한 안전보장 이사회 긴급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북한의 시험 발사는 북한 정권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다. 트럼프가 내놓은 성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북한의 무기화 시험은 세계를 위협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경제도 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본토의 안보를 보장하고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백악관도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패키지 제재 법안에 곧 서명할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안에는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는 원유 수입 차단,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등 전방위적 대북 제재안이 담겼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장관도 긴급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한다는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역시 대북 제재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안보리 제재 명단에 김정은의 실명을 명시하고 북한 여행 금지 조치도 포함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ICBM급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면서 호들갑 떨 일은 아니라는 듯 북한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중국도 비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유엔 결의안 위반이며 당장 한반도 긴장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hina has on Saturday urged DPRK to abide by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halt any moves that could escalat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최근 유난히 북한을 감싸고 돈 러시아는 이번에도 비슷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화성 14형을 ICBM급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이런 배경에는 미국의 테러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불편한 속내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전 러시아는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 35명을 추방하는 등 미국의 제재안에 즉각 맞불을 놨습니다. В какой-то момент нам придется отвечать. Невозможно бесконечно
терпеть какое-то хамство в отношениях.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제재안이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불구하고 채택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4기를 임시 배치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견해를 내놨습니다. 여권에서는 적절한 대처라면서 지지를 보냈지만 야권에서는 오락가락 행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목소리로 북한의 기습적인 심야 미사일 도발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심야 미사일 도발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무모함 그 자체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를 아랑곳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로 체제 연명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감안한 합리적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야3당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사드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인다는 겁니다. 일단 북한의 위협이 거세니 해두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다시 철수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만일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불가로 나온다면 사드 배치 없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공격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북한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그간 대화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이 같은 북한 도발로 미국의 대북 대응도 강경해질 수 있는데요.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최근 시사한 김정은 참수작전이 탄력을 받을지도 관심입니다. 이어서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보수진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폼페오 CIA 국장. 폼페오는 대통령이 외교로는 안 되는 지점에 이른 것 같다며 다양한 선택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밀 작전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작전 초안을 짜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유사시 사실상 최고 수위의 군사 작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It both reduces the option set to prevent it. 이중 김정은을 제거하는 참수 작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 다음 달 말 진행될 연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테러 전담 특수부대와 미 산악사단 부대가 대규모 참가할 예정입니다. 김정은은 그동안 자신이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해 전용 차량마저 버리는 등 미국의 참수부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대북 압박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무죄 판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대한 신상 털기는 물론 가짜뉴스까지 퍼지면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은 황 부장판사의 사진과 함께 고향, 학력사항 등을 게시하며 이른바 신상 털기에 나섰습니다. 급기야는 과거에 황 부장판사가 분식집에서 라면을 훔친 사람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조 전 장관은 집행유예로 풀어줬다는 가짜뉴스까지 퍼졌습니다.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위 내용을 토대로 해당 재판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유언비어가 도를 넘자 법원이 직접 나서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황 부장판사가 관련 판결을 한 적이 없고 지난 2015년에는 형사재판을 담당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총재는 뒤늦게 자신의 부주의로 사실이 아닌 소문을 근거로 글을 썼다며 이전 게시글을 지우고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에도 담당 판사였던 조희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생이었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환입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서 특검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양측 모두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재판이 2라운드가 사실상 시작되면서 특검과 조 전 장관 측 사이에 더욱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저에 대한 고민을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가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알고 있던 정황은 인정되지만 리스트 관리에 개입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윗선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혐의만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2심에서는 최근 공개된 청와대 캐비넷 문건 중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증거를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조 전 장관 측 역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에 대한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실장은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난주 병원 방문은 마치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였습니다. 병원비는 박 전 대통령의 개인 돈으로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재판에도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발가락 염증이 발등까지 옮아가면서 재판을 일찍 마치고 병원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4개월 만에 첫 외부 진료는 삼엄한 경비 속에 진행됐습니다. 호송차는 별도로 마련된 격리 주차장에 세워졌고 병원 곳곳에는 사법경찰관이 배치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선도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습니다. 통로에 흰 장막이 설치되고 의료진이 빈 침대를 이동시켜 시선을 끄는 사이 박 전 대통령은 다른 문으로 MRI 촬영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진료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을 병원 측이 침대에 눕혀 이불로 온몸을 가린 채 이동시키면서 한 대 입원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3차례나 불출석했지만 정작 병원 측은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진료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면서 오는 31일 재판에 예정대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이와 관련해 진료비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부담했다고 밝히며 일부에서 제기된 특혜 진료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2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용전터널 부근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서행하던 앞차를 들이받아 전복되면서 뒤따르던 차량 8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임모 씨 등 1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4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의 한 쇼핑몰 주차장 진입로에서 외제차를 타고 새치기를 하던 운전자가 주차 요원을 폭행했습니다. 운전자는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 주차 요원을 때린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쇼핑몰 주차장입니다. 검은색 외제 차량이 주차장 입구로 들어서려 하자 주차 요원이 막아섭니다. 운전자는 이를 무시하고 주차 요원을 차로 밀어냅니다. 급기야 차에서 내리더니 주먹을 휘둘러 주차 요원을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의 한 쇼핑몰 주차장 진입로에서 20대 운전자가 주차 요원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이곳 주차장은 이렇게 차량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 줄을 서는 곳입니다. 운전자는 새치기를 하려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 요원이 막아서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충격을 받고 이튿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운전자는 주차 요원을 폭행한 뒤 현장에서 달아났다 피해자의 신고로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폭행한 적이 없다며 태연히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CCTV 화면에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며 결국 꼬리를 잡혔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특수 폭행에 해당돼 합의도 알 수 없는 운전자는 결국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난 18일 수원 도심의 한 노상에서 한 여성이 난데없이 나체쇼를 벌여서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요.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은 춤을 추라는 환청에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술집 등이 밀집한 노상에서 한 여성이 옷을 모두 벗고 춤을 춥니다. 깜짝 놀란 행인 대부분은 말문이 막힌 듯 말리지도 않고 여성을 쳐다보기만 합니다. 보다 못한 한 여성이 소리를 칩니다. 아, 뭐 하는 거 옷 입어요!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은 수소문 끝에 어제 새벽 이 여성을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 술집에서 붙잡았습니다. 11일 만에 붙잡힌 여성의 혐의는 공연 음란.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마음속에서 누군가 옷을 벗고 춤을 추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만 늘어놓았습니다. 마약 검사 결과도 음성이고 술도 안 마신 걸로 볼 때 경찰은 정신 이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난다. 집도 어디냐 그래도 모른다 그리고 가족관계도 병원에 응급입원 이 시간 또. 경찰은 나체 여성을 촬영해 최초 유포한 행인에 대해서도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해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더워진 날씨에 음료수 사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마실 때는 좋은데 음료수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처치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시민이 오가는 지하철 쓰레기통은 이미 남은 음료수로 넘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병주 기자가 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지하철 강남역. 한 손에 음료수를 들고 다니는 행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을까 산 것들입니다. 그렇게 막 자주 사는 편은 아니었는데 덥다 보니까 이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료수 컵들이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통 안은 마를 순간이 없습니다. 내용물이 남은 채로 버려지거나 얼음이 녹으면서 액체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지하철 미화원들에겐 다른 계절보다 여름철에 일이 2배 이상 많아집니다. 냄새 안 나게끔 여름은 더 신경을 써서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음료가 엎질러지면 냄새는 나. 치우고 돌아서면 금세 쓰레기통은 남겨진 음료수로 가득 찹니다. 미화원분들이 1시간 전에 비운 쓰레기통입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얼마나 음료수 쓰레기가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군데 쓰레기통에서만 20여 개의 음료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나마도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통을 구분하지 않고 버리다 보니 재활용이 가능한 다른 폐기물 처리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음료수 내용물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요즘 아파트값 상승의 한 원인에는 높은 분양가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값 상승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나 투기과열지구 등 초고강도 대책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에 짓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 견본 주택입니다. 3.3제곱미터 분양 가격은 4,750만 원. 역대 최고가지만 삼복더위에도 이틀 동안 15,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서울숲도 있고 한강도 있어서 이제 자연 환경이 좋아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분양가는 좀 높은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길 뉴타운에 분양하는 한 아파트는 올 들어 최고 경쟁률인 57대1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값도 치솟고 있는데 2배 이상 오름폭이 커진 재건축 아파트가 전체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집값이 오르자 추경 매수에 나서는 형국까지 보태지면서 전체적으로 매물이 나오자마자 거래가 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집값을 잡으려고 다음 달 고강도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순위로 거론되는 건 청약 제한 카드입니다. 이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청약 가점제를 확대하고 1순위 여건을 강화해 청약 과열을 잡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깐깐한 대출 심사로 가계대출을 더 조이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여기에 주택거래신고제와 분양가 상한제 부활도 점쳐집니다. 길게는 5년 동안 분양권을 사고 파는 걸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투기 과열지구 지정 카드로 급한 불을 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수요를 재는 것으론
집값 잡기에 한계가 있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병행해야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모입니다. 이틀에 걸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들 간의 만남이 막을 내렸습니다. 기업들은 예상과 달리 소탈하면서도 세심한 문 대통령의 관심에 놀랐다면서 일자리 창출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강호형 기자입니다. 첫째 날에 이어 두 번째 간담회도 문재인 대통령의 맞춤형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스키 대표단 전망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 메달은 색깔 관계없이 2개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직접 하시기도 하셨어요? 시크하고 운동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문 대통령은 삼성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줘 고맙다고 말했고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업들이 앞장서 달라는 당부도 나왔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건배사도 등장했습니다. 근데 첫째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세 번째는 그 새 정부와 대한민국 경제의 만사 형통을 위해서, 참통을 위하여. 기업들은 문 대통령이 세세한 사항까지 알고 있어 놀랐다며 후속 작업에 바로 착수했습니다. 청와대 간담회에 참석한 후에 정부 측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했고요. 그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나 항상 경영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MBN 뉴스 강호영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새우깡이나 콜라, 아이스크림 등 장수식품 그림이 담긴 티셔츠나 가방, 양말, 모자가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장수식품이 주는 친근함에 눈길을 끄는 디자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쇼핑하는 여성들이 고르는 티셔츠에 콜라 상표가 박혀 있습니다. 운동화에도 콜라가 새겨졌고 매장은 콜라 캔으로 꾸며졌습니다. 다른 층에서 팔리고 있는 운동화는 25년째 인기 상품인 아이스크림 메로나의 색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5월 출시 후 6천 켤레가 완판돼 추가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한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팔고 있는 옷들 모두 새우가 그려졌습니다. 46년 된 장수 스낵과 협업해 만들어진 겁니다. 가방과 양말에까지 새우가 그려졌고 스낵 모양을 본떠 만든 쿠션도 눈에 띕니다. 이 협업 제품들은 이번 달 출시 후 일주일 만에 7천만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이런 식품과 패션의 협업에 대해 소비자들은 친숙하면서도 신선하다는 반응입니다. 친구들이 카톡으로 보내줘가지고요. 인식이 일단 좋잖아요, 과자에 대해서. 음료 브랜드랑 옷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옷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신선한 충격이어서 친밀한 제품과 패션의 협업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익숙함과 신선함을 전달합니다. 패션과 장수식품이라는 이색 만남이 소비자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MBN 특별기획 일자리가 행복이다. 오늘은 임대주택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노년층의 이야기입니다. 우편물도 전달하고 혼자 사는 노인들의 말벗도 돼주는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임지연 할머니는 출근하자마자 지하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대비해 소화기를 꼼꼼히 살펴본 뒤 점검표를 작성하고 내친 김에 주차장 구석구석을 청소합니다. 이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배포하는 유인물을 배달하고 나면 어느새 오전이 훌쩍 갑니다. 소속감을 가지고 아침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좋고 그래도 조금씩 용돈도 또 나오잖아. 하지만 임시와 같은 행운을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노년층을 상대로 매년 1,000명을 뽑아 아파트 관리 업무를 맡기는데 하루 4시간 근무에 한 달 월급은 약 70만 원 수준이어서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주거 생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분위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지원자가 많다 보니 근무 기간은 5개월에 불과합니다. 일정이 많지 않으니까 파타임 되는 거고 구하는 노인들은 많으니까 짧게 끊어서 5개월 하고 지속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건강과 복지,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북상 중인 제9호 태풍 네사시 타이완을 관통해 중국 내륙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타이완은 물론 중국도 태풍 대비에 비상에 걸린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기습적인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바다에 높게 일던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더니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9호 태풍 네사시 타이완을 향해 북상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한 바람에 창문이 깨지지 않도록 나무 판자를 덧대고 선박을 밧줄에 묶어 부두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타이완 중앙기상국은 태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각종 축제나 행사는 연기됐고 휴가를 준비하던 시민들도 일정을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사시 타이완을 관통해 중국 푸젠성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중국 당국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로 차단막을 만들고 전기 시설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네삿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상청은 한반도에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기습적인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한 시간 있었던 국내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한 논설실장,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그러니까 그제 새벽 그제 밤 늦게였었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발빠른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전국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일단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평소에 예상치 못했던 장소, 또 시간에서 도발이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평가해야겠습니까? 사실 좀 다목적인 효과를 안고 북한이 시행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장소의 문제로 보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휴전선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발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이제 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자강도 같은 경우는 북측에서 이제 발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북한 그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실은 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쏠 경우에는 공해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북극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단거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북한을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사드도 우리가 뭐 그렇습니다만 낮 시간에 일기가 좋을 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발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좀 두려운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북한은 또 다른 나라랑은 다르게 혹여 예를 들면 좀 실패하더라도 별로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있고 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도 발사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성공은 한 걸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거리도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줬던 것보다는 가장 월등하게 뭐 ICBM급이다, IRBM급이다라고 하는 이견들은 조금씩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보면 ICBM에 근접해 갔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뭐 성능은 더 향상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뭔가 미국을 겨냥한 그런 메시지가 담긴 것 같다라는 평가인데 실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일단 지금 지난번 4일, 20여일 전에 북한이 이미 사거리 한 8,000km라고 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현무투를
바로 대응 발사를 했죠. 실험을 했죠.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현무2는 어떤 의미냐면 북한에서 어떤 징조가 보일 때 지대지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해서 벙커 버스터로 해서 이 선제적으로 북한을 무력화한다라는 개념인데 자 보시자고요. 어저께 그러니까 그저께 발사한 건 북한에서도 자랑하듯이 임의의 지역에서 임의의 시각에 발사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직전에 다른 곳에서 마치 발사할 것처럼 계속 보였어요. 장면들을 보이고 또 SLBM 잠수하면서 발사할 것처럼 보이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 못한 자강도에서 발사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밤에 발사했다. 낮에 발사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니까 남측이나 혹은 미국이 준비하는 선제 타격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 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시각에서나 어느 장소나 발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한미 간의 어떤 연합훈련, 뭐 이렇게 선제 타격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번에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발사가 우리 시간으로 늦은 밤이었지만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는 오전 시간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사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되는데 이게 제대로 발사가 됐다면 미국까지 사정권이 갔을 가능성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국을 향한 도발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일단 근데 북한의 시간과 미국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과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쏘는 지형의 날씨와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지 도달하는 공간에 있는 지역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사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데 북한이 이제 발표한 걸로만 보면 고각의 거리는 3,700 정도의 높이가 되는 것 같고 이제 거리로는 한 1,000km 가까이 이제 간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실제로 한 8,000km 정도가 발사가 돼야 미국의 본토를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포물선으로 발사를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고각 발사, 위로만 쐈을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계산으로는 그렇게 위로 올라가는 추진체가 가능하다면 통상적인 포물선을 그린다면 곱하기 3배 정도의 거리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근거를 가지고 본토까지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도 약간의 이견들은 있습니다. 그냥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 그렇게 쐈을 때도 그렇게 날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러시아는 좀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적인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같이 복합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의 본토가 아니더라도 괌기지라든가 알래스카라든가 이런 지역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사일 도발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어찌됐건 미국까지 충분히 지금 위협적인 미사일 도발이 일어났어요. 우리 정부에서도 사실 계속 그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리포트도 나갔습니다만 뭐 시간이나 장소가 약간의 예측 불허는 있긴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우리 군이 전혀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 이 점은 혹시 비판의 여지는 없습니까? 우리 쪽에서도 사실은 27일 그것이 이제 정전, 우리는 휴전일, 정전일이지만 북한은 그것을 전승일이라고 우리가 자신들이 이겼다고 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월 27일에 무언가 발사를 할 것이다라고 계속 예의주시하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징후를 놓쳤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쪽에서 이 북측이 비가 왔었어요, 그때. 그리고 비가 오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 미사일 발사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비가 그친 시간이 딱 그 11시쯤, 그러니까 밤 11시쯤부터였는데 그때 11시 40분쯤에 발사를 했고 우리 측이 아주 놓쳤다라고 국방부에서 지금 발표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 비난을 할 이유는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걸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선제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아닌데 다만 우리가 NSC를 얼만큼 빨리 소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징후에 대해서 놓쳤다는 비난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비교적으로 빠르게 대응에 나섰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가 난 지 1시간 만에 NSC를 소집을 했었죠. 관련 영상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적시자 회담 및 군사회담을 제의한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인도적 교류와
긴장 완화를 바라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모한 행위입니다. 이번 도발이 ICBM급 미사일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에 따라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한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단호히 응징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전략 자산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기 위해 조속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한미연합 확장 억제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 미사일 대응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것이다. 네, 도발이 있은 지 1시간여 만에 NSC 회의를 소집하고 또 맞불 사격 훈련까지 진행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강도 높은 대책들을 내놨는데 그 대응들을 평가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일단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대응에서는 적절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사후에 이제 벌어지는 그 문제보다 앞으로 북한이 저 행동들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국제사회의 공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카드인 것인데 사실 이번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북한이 실제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자면 별로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중국인 것인데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그래도 어쨌든 북한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왔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서는 중국도 유엔의 제재나 이런 것에 동참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번 사드 배치만 보더라도 중국에서도 강한 반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컨트롤을 잘 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북한이 것을 또 도발을 했으니까. 인정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훨씬 더 고립될 수밖에 없겠다.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원유까지 중단해 버린다면 북한은 더 심한 위기에 초래될 텐데 그것을 계속 이런 핵실험이나 미사일 개발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발언입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저 목소리로 듣기에는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대응이 3단계였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미사일 맞대응, 미사일 실험 맞대응. 근데 이거는 이미 해본 카드예요. 지난 4일에 이 화성 14호 발사 때 이미 미사일 맞대응을 했죠. 그 위에 무엇을 했는가? 두 번째, 사드. 지금 아직 배치가 안 된 4기 발사대를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참 근데 눈여겨볼 상황이에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날 아침에 조간신문이 우리가 신문들은 이렇게 개판을 하지 않습니까? 개판이라는 게 판을 바꾸는데 첫 판과 그 다음 판이 있는데 조간신문의 가판대를 보면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신문마다 상반된 내용의 일면 톱 제목이 있었어요. 한 신문은 개판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제목이 나왔냐면 사드 연내 배치 무산. 즉 뭐냐면 그날 정부가 일반 환경 평가를 하겠다. 일반 환경 평가를 하면 70만 평에 대해서 그걸 하자면 올해 내로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표가 사드가 연내에는 배치 못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모 신문에서는 그걸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문에서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응, 그러니까 사드 긴급 지시 배치, 즉시 배치하는 지시,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나갔거든요. 이 상황, 15시간 만에 이 상황을 바꾼 것만큼 사실 굉장히 지지자들이나 혹은 일부 진보 측에서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행을 했단 말이죠. 저는 그 대목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위다. 안보다. 그것이 우선순위다. 내가 누구한테 지지를 받거나 혹은 우리 정부가 어떠한 이념이나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보다 중요한 국가의 안보와 보다 중요한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는 내가 단안을 내리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보시기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잘 입장을 바꿨다라고 저는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지금 사실 미국과 협정을 하고 있었어요. 네. 10년마다 한 번씩 사실은 아주 조금씩 늘려주거든요. 네. 맨 처음 이 1999년인가요? 180km에 불과했습니다. 예. 미국이 허락해 주는 게 우리가 미사일 그 발사 그 길이가. 그런데 10년 후 2000년도에는 또 한 200km에서 300km에 불과했어요. 네. 지금 간신히 늘린 게 30년 만에 800km 정도거든요. 대신 500톤. 그러니까 그 실리는 어떤 이 화약의 어떤 무게가 500톤에 불과했다. 예. 근데 현무2를 아무리 쏴봤자 500톤의 탄두 갖고는 벙커버스를 뚫지 못한다는 거죠. 네. 이번에 그래서 미국과 새벽 3시에 전화를 해서 이거 개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10시 반에 미국이 인정하겠다, 네. 개정하자라고 시작이 된 건데 이 세 단계는 아까 김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다 쓴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요.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사실 간단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원래 영향 평가를 진행한 후에 사드 배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다 건너뛰고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병행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괌 기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로 들 때 괌에 사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괌 같은 경우도 일단 배치는 돼 있는 상태로 있었는데 실제로 환경 영향 평가가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임시 배치되어 있다가 환경 영향 평가에 적절하다라고 하면 영구 배치를 하는 것이고요. 예.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 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괌 같은 경우 한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괌은 이제 평가가 끝나서 이제 정식 배치가 된 것 같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원칙으로 치면 환경영향 평가가 다 끝난 이후에 들어오는 것이 더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뭐 병행해 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사드라고 하는 무기에 좀 특수성이 있는데 다른 어떠한 부대의 주둔이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사드는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이동식입니다. 그러니까 포터블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무기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배치를 했다가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뺄 수도 있다. 어제 뭐 말씀을 하시는 워딩에도 임시 배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자체가 이제 영구 배치나 주둔 배치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들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드가 완벽하게 이제 배치가 되려면 지금처럼 있어서는 안 되고 네. 예를 들면 전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강하게 그리고 주둔지에 그걸 이제 지킬 수 있을 만한 병사들이 묵을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오랜 기간의 영향평가가 필요하겠죠. 네. 현재 31개 정도의 항목을 평가하는 중입니다. 그 임시 배치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 바른정당에서는 임시라는 말이 꼼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규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목소리가 같았지만 또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반응 먼저 들으시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와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 방안 협의,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소집 요청을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 추진 지시는 매우 합당하고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만행에 상응하는 단호한 응징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 배치 즉각 완료,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태세 재정립을 촉구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얘기하면서 일각에서는 사드를 철회하는 것 아니냐,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북한 도발을 계기로 입장을 바꾸게 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안보를 중시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중도라든지 보수의 어떤 국민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불안한 부분은 사실은 안보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후보자 시절에도 사드에 대해서 좀 불확실했죠. 차기 정부가 결정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자 지금처럼 정말 유사시
그러니까 이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라도 그것은 배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전까지 지금 정부가 취한 절차적 정당성에 굉장히 무게를 뒀다면 네. 그거보다 더 급한 건 안보다라는 어떤 그런 우선순위를 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야당에서 반발하는 어떤 그 기류가 저는 초점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 초점이 있냐면 그럼 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절차적 정상성을 따지지 않았다고. 그런데 사실 지금 이번에 미사일 발사가 사실은 그렇게 절차적 정당성보다 안보의 우선순위 두 개 만들었다면 전 정부에서는 사실 이 미사일 시험이 엄청나게 많이 진전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네. 또 5차 핵실험까지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의 똑같은 어떤 상황으로 본다면 절차적 정당성보다 더 급한 건 안보이고 국민의 아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드를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상황 논리가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이 맞다면 지금의 절차적 정당성보다 그 안보 때문에 사드를 빨리 추가 배치하는 논리가 맞다면 그 전 정권에서 정차적 정당성을 좀 뒤로 미루더라도 빨리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그 결정이 맞다. 그러면 현 정부가 사실 지난 정부를 비판한 것은 좀 무리였지 않느냐. 이 대목에서 사실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사실 강경 대응 방침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네네. 꼼수다라고 계속 지적하는 이유, 바로 그런 맥락에 있다고 봐야 거기서부터 될까요? 출발을 하죠. 그런데 일단 저는 정치적으로는 비판의 대목이 있더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어떤 공세를 펼쳐서 그 뭐 현 정부의 어떤 이 굴복을 시키거나 혹은 현 정부가 그것을 사과하게 만들거나 그럴 의도는 전 무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사드 추가 배치를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지시를 내렸고. 네. 그러니까 그것에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점에 대해서 일단 야당도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이 이번처럼 언제 어디서든 발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사드로 과연 그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실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국내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이 조치를 수행한 것인데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사실 사드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핵을 막는 것이냐 국내적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배치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 군사적으로는 크게 효용성이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더 높습니다만 그리고 탄도탄으로 이것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도 좀 많이 듭니다. 다만 지금 같은 시기에 이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국내적인 어떤 안보적인 ROC의 성격보다는 중국에게 대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드는 지금 시기에는 이제 군사적 무기를 넘어서서 정치적 무기, 국제관계적 무기라고 하는 걸로 변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가장 큰 무기는 사드나 뭐 현무 2호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무기는 유엔의 제재나 아니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개입인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은 우리도 중국의 눈치를 끊임없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만 지금처럼 중국이 제대로 정상적인 관계에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육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북한이 지속적인 이 도발이 강행되고 지속된다면 우리도 어쨌든지 간에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떻게든 북한을 중국에 조금 더 케어해달라. 네. 국제사회 대화로 끌어들여달라라고 하는 요구들 이런 것들을 저는 더 크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개입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 걸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효과도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후에 실제적으로 사드가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군사적으로라고 하는 부분은 네. 사드를 만약에 발사하는 그 시기가 되면요. 남북 간은 거의 전면전이기 때문에 그 논쟁을 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닌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갖는 다수의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는 것은 또 그 자체의 효과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드의 몇 발로 북한의 이 남북 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네, 이 사드 문제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독자적인 제재 수단도 꺼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미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카드들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남은 카드들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 독자적인 제재라는 표현에서 사실 그 경제적인 어떤 제재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거의 어떠한 그 북한과의 어떤 교류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사실은 그 민간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이 인류애적인 어떤 그런 교류들 또는 그런 지원 이런 부분은 열어놨는데 사실 그것도 큰 카드가 되지 못합니다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닫아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독자적인 제재라는 표현에 얽매이지 말고 그 송영무 아까 그 이 국방장관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그 이 도발을 스스로 억제할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 발언을 했거든요. 그건 곧 지금 한미 미사일 개전 협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외에 우리 스스로 북한의 어떤 이 도발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면 북한도 우리와 대화를 지금 외면하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가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선언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사실은 북한도 미국과의 어떤 협상만을 바라보고 있고 미국도 사실은 어느 순간에는 계속 이 북한과 협상을 해왔던 지금까지 역대 그 미북 관계를 보면 그런 어떤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또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협상, 우리를 배제한 협상입니다. 배제한 협상에서 그 차후에 우리의 어떤 운명이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배제한 상황에서 결정되는 한반도의 이 상황이 그것이 가장 큰 위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자적인 제재라는 어떤 그런 표현의 의미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그런 그 군사 문제라든지 물론 한미 동맹의 어떤 기반 하에서 독자적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함유되어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지금까지 사실 문재인 정부는 저번에 베를린 구상에서도 밝혔었고요. 강경하게 대응할 땐 대응하더라도 대화의 문은 닫지 않겠다. 즉 다시 말해서 대화에 좀 더 방점이 찍혀져 있는 기조로 읽혀졌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 그 기조를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엊그제 저녁에 NSC에서도 대통령이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남북 간의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제안해둔 이 시기에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입장의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데 우리만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이제 이 양측의 원래는 병행을 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힘의 우위를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억하시겠지만 현무 2호 시험 발사장에 갔을 때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군사적 힘이 있어야 대화도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아마도 앞으로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보여줄 것 같은데 그동안은 우리 군이 ADD나 카이다가 개발하고 있는 많은 무기들에 있어서도 지금 사드 같은 경우도 저쪽이 공격을 하면 방어 무기에 대해서만 계속 우리가 논쟁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북한을 자극할까 봐 별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모습들도 조금 더 공개해 나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도 좀 증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근데 북한이 우리나라와 이제 대화를 할 생각이 있을까요? 뭐 미국과 직접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비춰지는 시각도 좀 있던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북한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다 왔습니다. 5차 핵실험까지 다 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미사일도 10,000km까지 지금 됐다고 한다면 우리하고 대화할 이유가 없죠. 왜? 그것만 12,000km와 재진입 기술 확보, 그다음에 고체 연료화 이 세 가지의 핵실험까지 완료된다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선물 이런 것들은 지금 상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련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벌써 8월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7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오후까지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전북 익산과 전남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고 제주도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척 덥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청주와 대전이 32도, 창원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에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1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